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키노트는 그동안 코카가 쌓은 주식 매매의 노하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해 드리고 또 차근차근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시 리버모어의 피라미딩 전략과 그 활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시지 않으신 분은 구독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 알람 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점점 내용이 깊어지면서 질문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댓글로 또는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답변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시 리버모어의 일대기라든지 구체적인 그의 전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요, 이미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 등에 상당히 많이 정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시중에 여러 종류의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해 드립니다. 코카의 키노트 첫 번째 시간이었죠. 주식 트레이딩, 그 새로운 사업이라는 그 1편에서 언급했던 투기와 투자의 내용이 기억이 나시죠? 그 제시 리버모어가 바로 자기가 하는 것이 투기라고 했는데요. 자신이 하는 그 투기는 성공된 투기였기 때문에 투자가 됐고, 또 다른 말로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실패한 투자는 오히려 그것이 투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내용이 책에서 있었는데요. 어쨌든 제시 리버모어가 했던 그 전략은 결국 트레이딩이죠. 트레이딩. 그래서 우리가 그 제시 리버모어의 그 트레이딩을 우리가 피라미딩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워낙 이 피라미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피라미딩 전략이라 그러니까 좀 안 좋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가 펼쳤던 그런 투자 방법, 그죠? 매매 방법이 결국에는 이 피라미딩 전략에 가깝다. 피라미딩과 같은 어떤 모양을 띄었다 하는 거라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라미딩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책과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저도 그 트레이딩 전략을 수립해 가고 있는데요. 저는 저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수립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전략은 계속 수정 발전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제가 이 매매 트레이딩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찾고 하면서 수정 발전을 시켜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확고한 저만의 트레이딩 기법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우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제시의 전략인 피라미딩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아주 간단하게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걸 어떤 식으로 코카는 또 변형해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짚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끝으로 코카의 키노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끝나게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하나하나 코카의 전략 또 피라미딩 제시 리버모어의 피라미딩 전략도 함께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 내용들, 또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시 리버모어는요, 사실은 전업 투자자였습니다. 이분은 단 한 번도 아주 어린 시절에 어떤 아르바이트들을 빼고는 다른 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해고를 할 만큼 이 주식 트레이딩 자체를 결국에는 자기의 큰 사업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죠? 자기의 사업으로 생각했고 또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전업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업 투자자의 길을 평생도록 가져갔던 사람인데요. 전업 투자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또 사실은 전업 투자자를 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찾아보면 또 계시겠죠. 그분들을 어떻게 제가 무슨 다른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전업 투자라는 그 자체를
조금 위험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시 리버모어는 사실은 전업 투자자로서 평생 그 길만 걸어왔다. 다른 것은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기의 사업을 한 건데요. 놀라운 것은 지금 제시가 제시만의 자금, 자기만의 자금과 또 자기만의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고 자금.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에 제시가 여러 번 이렇게 파산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주 크게 성공했다가 또 파산을 하고 크게 성공했다 파산을 하고 하면서 그 파산에서 다시 재기할 때는 이제 주위의 지인분들 또는 제시에 대한 잠재력을 보고 제시에게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이 있긴 했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했던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자금과 자기의 시스템만을 사용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자본을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이 어떤 전업 투자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주로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은 어떤 자산 운용사 같은 것을 만듭니다. 자산 운용사를 만들고 그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뭐 펀드 같은 것을 개발을 해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제3자의 돈을 유치를 받죠. 그죠? 쉽게 말해서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자산을 운용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펀드 회사가 되는 거죠. 그죠? 자산 운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요즘의 그런 패턴인데요. 제시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혼자서 그냥 계속 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의 자본을 절대 거래하지 않고 계속 펀드 운영도 하질 않았습니다. 제시가 살던 시대가 지금부터 뭐 거의 뭐 100년 가까이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많은 변화가 있죠. 그죠?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트레이더들은 그의 트레이딩 전략을 참고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이 이 추세 추종이라고 하는 제시 리버모어의 그 피라미딩 전략을 상당히 가치 있게 다루고 있고 또 많은 트레이더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받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전시켜 가지고 참고하고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저도 이 제시 리버모어의 어떤 그 전략이 상당히 저한테 많은 내용을 줬고요. 또 그 내용을 제가 계속 공부하고 트레이딩하고 또 적용하고 검증하는 그 단계에서 이거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깨달은 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적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시 리버모어가 생각했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제시 리버모어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첫 번째 가격입니다. 가격. 지금 얼마냐? 지금 가격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래서 이 가격을 통해서 뭘 확인했냐면은 추세를 확인했습니다. 추세.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추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세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내려간다, 그죠? 그다음에 가격이 횡보한다. 이런 추세는 가격이라는 요소가 있지 않으면은 추세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추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최소한 두 개의 점이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두 개의 점. 그러니까 여기 이 점과 여기 점이 이런 패턴을 보인다면 그건 상승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여기에 있는 점, 여기에 있는 가격에서 이 가격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다면은 그건 또 하락 추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두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가격만 가지고는 우리가 추세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가격이 10,000원이었다. 내일 가격이 11,000원이면 그건 상승했다고 보는 거고 그것이 쭉 이어지면 추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개의 점이 필요한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더 정확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점보다는 최소한 두 개의 저점과 두 개의 고점이 확인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올라가는 정도의 수준에서 다시 떨어졌고 다시 올라갔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저점 부분, 여기에 저점 부분 두 개의 저점이 있죠. 두 개의 저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고점과 또 고점. 그러면 두 개의 고점이 있죠. 이 두 개의 저점과 두 개의 고점.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점이 아닌 총 4개의 점이 되겠죠. 물론 4개가 아니라 4개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런
두 개의 저점과 두 개의 고점이 있을 때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상승 추세로구나, 이런 식으로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냥 두 개의 점만으로는, 물론 가격만 가지고는 그냥 추세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제시미 리버모어는 이 가격을,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지금처럼 컴퓨터 전산이 그렇게 막 구체화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도 컴퓨터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의 수준이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제 테이핑이라 그래가지고 쭉 그 주가를 매일매일 기록을 하는, 그 기록을 하는 걸로 이제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트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죠. 아마 제시 리버모어가 지금 현세에 살고 있다면 아마 누구보다도 이 HTS 시스템 같은 전산 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추세를 파악하는 게 1차 목표였거든요. 제시 리버모어에. 그래서 가격이 결국 추세를 위한 거였고, 이 추세가 파악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시 리버모어는 이 추세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여겼던 게 바로 시간 요소입니다. 시간 요소.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어떤 뭐 행보 추세다, 이렇게 어떤 추세가 찾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베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매수, 그죠?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주식을 사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 바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뭐 우리가 흔히 주식을 타이밍의 예술이다 뭐 이렇게 말들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안 사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제시 리버모어는 그걸 전환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전환점, 전환점을 발견해서 그 전환점의 타이밍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발견되는데요. 제시 리버모어는 이 전환점을 기다렸어요. 상당히 오랜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좋아, 이 기업이 좋아, 이 회사가 좋아 하는 그런 가치적인 어떤 접근이라기보다는 이 종목이 좋은데, 이 회사가 좋은데 그러면 언제 들어갈 건가? 타이밍. 근데 그 타이밍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환점을 통과할 때, 전환점이 확인될 때, 그때 비로소 진입을 했다. 근데 그 진입 과정이 상당히 인내스러운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았던 그 전환점이 확인되지 않고는 그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그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시간 요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기다렸다는 그런 회고도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과 함께 이 시간 요소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시 리버모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은 세 번째 이제 이게 감정 요소인데요. 감정 요소인데, 자, 제가 볼 때는 이 감정 요소는 결국에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가격이란 가격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시간 요소, 그 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감정 요소가 이 가격 요소와 시간 요소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격을 찾고 추세를 찾는 그 행위와 그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매수 타점, 매수 타이밍을 찾으려고 하는, 또 자기의 전환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내용들은 자기가 가진 어떤 하나의 룰이었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룰이었는데, 이 룰이 감정 요소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실패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는 내가 어떤 원칙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룰을 정하면 뭐하냐, 그걸 지키지 않으면 끝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감정 요소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아까 제가 시간 요소 중에서 바로 인내심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로 포함되는데요.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감정. 그죠?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어떤 식으로 통제하느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추세를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 두 개를 가지고 추세로 인정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어떤 파동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추세를 조금 더 확인하려고 하는 또 그만의 룰이 있었단 말이죠.
그 룰 또한 기다림, 쉽게 말해서 인내심이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 요소라는 것은 첫 번째 가격 요소와 두 번째 시간 요소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시를 보면은 가격 요소, 시간 요소, 감정 요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주식 트레이딩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 요소였다. 자, 우리가 흔히 주식 시장에서 투자 트레이딩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상당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왜 이성적이죠? 왜 합리적이죠? 기본 전제가 뭐냐면 주식 또는 그걸 기업 가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주식의 가격,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결국 뭐와 동행한다? 기업의 실적과 동행한다. 라는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이성적인 전제 아닙니까? 이 회사가 가치가 더 좋아져. 이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어.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더 좋아진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게 맞죠.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대전제를 제가 여러 차례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전제가 결국에는 맞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전제 조건을 달죠. 뭐냐? 장기간 봤을 때. 기간을 짧게 보지 말고 장기간 봤을 때는 이 대전제로 가게 된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은 이 시장, 주식 시장은 절대 이성적이지 않고 절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왜 주식이 떨어지냐고요. 그죠? 분명히 이 회사는 앞으로 성장성이 풍부하게 있는데 왜 지금 내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지 그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을 못 해줘. 그 해석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흔히 뭐 개인이니 뭐 기관이니 외인이니 이런 주체를 말하지만 결국 이게 다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주식 시장에서 매매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 합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자체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들어간다? 바로 감정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성적 합리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분명히 좋아지고 올라간다? 그래서 가격도 올라가겠다? 맞는 이성적 합리적 판단인데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의 세계에서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전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소전제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트레이딩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트레이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제하느냐? 첫 번째 탐욕이에요. 탐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왜?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감정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성적, 감정적, 물론 이성적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이성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은 감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성에서 벗어난 것처럼 되죠. 또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감정적인 게 결국에는 우리가 잘못하면 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 또는 공포 이런 것들 다 감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여기 주식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뭘 해야 되느냐? 탐욕과 공포와 같은 감정적인 부분을 가급적 떨어뜨리고, 그죠?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떤 부분에서의 감정을 극도화해야 되냐면은 바로 우리가 정해놓은 전략 또는 원칙, 그죠? 세부적인 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지킬 수 있는 감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다. 예, 그게 제시 리버모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선 피라미딩 전략의 기본 이해를 잠깐 해보겠는데요.
이건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제시 리버무어의 피라미딩 전략인데요. 지금 제가 그림을 두 개를 그려놨어요. 제시 리버무어는 피라미딩 전략을 사용했는데요. 일단 이분은 어떤 종목,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주식을 이제 찾았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 선이 이 가격대가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한 가격대고 이때 일단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피라미딩 전략에서 느낄 수 있다시피 단순하게 한번 탁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매수를 이어나간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쉽게 말해서 분할 매수 또는 분할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회사의 주식이 좋아 보인다. 가격이 앞으로 또 오를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매수 가격선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면 10,000원 거기를 해서 매수를 했다고 쳐요. 매수를 했는데 이 가격이 나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가격이 하락을 해요. 가격이 쭉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로스컷선을 설정해 둡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절선을 설정해 둔 거죠. 제시 리버무어 책에는 보통 마이너스 10% 정도 전체 투자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를 손절선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10%에 대한 의미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마이너스 10% 정도라고 그냥 어떤 예로서 들어놓은 게 아닌가 할 정도의 어떤 마이너스 10%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때로는 마이너스 5%대의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자기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손절선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가를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이제 진입을 했는데 진입 이후에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을 한다. 손절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손절을 정말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절이 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분할 매수였어요. 내가 투자하려는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000원이다. 내가 이 종목에 1,000,000원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나는 우선 첫 번째 진입하는 매수 규모는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진입은 자기가 산 가격 밑으로 주가가 점점 떨어지는 것은 자기가 이 진입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잘못된 진입이다. 잘못된 진입은 반드시 손해를 보는 게 맞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로스컷을 예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각오를 했던 거고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아놓은 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또 다른 하나의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매수를 했단 말이죠. 매수를 했는데 그게 이번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어요. 이익을 보는 구간으로 진입했는데 어느 적정 지점을 그러니까 고점을 딱 만들더니만 쭉 밀려서 오히려 내가 샀던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샀던 가격으로 떨어지고 직전 고점 대비 이번에는 마이너스 10%. 내가 산 가격이 아니라 직전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떨어진 것 또한 제시 리버무어는 손절을 처리했습니다. 이때에 비해서는 마이너스가 더 적겠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가 산 부분에서의 마이너스 10%겠지만 이때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카운트를 내서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본 거는 마이너스 10%는 아닐 거고요. 마이너스 한 5% 이상, 그죠? 2, 3%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갔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시 리버무어는 평생 손절만 한 사람이네요. 그죠? 여기도 손절했고 여기도 손절했고. 제시 리버무어는 손절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손절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 리버무어는 손절의 이 두 가지의 모델을 갖고 있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제시 리버무어가 익절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처럼
어떤 A라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주가가 올라가죠. 주가가 올라가서 어떤 고점을 찍고, 그죠? 고점을 찍고 적정한 포인트, 뭐 이게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뭐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제시 리버모어가 설정해 놓은 폭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0%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마이너스 10%를 본다면 내가 타치했던 고점 대비 10%가 떨어지면 이때는 profit cut을 한다. profit cut을 뭐 익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익절이라는 말이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단어는 아닙니다. 손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익절이라는 말은 수익을 보고 판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떤 단어 자체가 정확하게 없더라고요. 네. 영어로도 익절이라는 말은 뭐 특별하게 쓰는 말은 없는데 그냥 제가 볼 때는 profit cut이라고 하면 loss cut에 반대되는 말이니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때 팔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이때보다 이때 팔았으면 더 많은 프로핏을 이익을 챙겼을 텐데 왜 이만큼 기다렸을까? 그죠? 바로 추세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시간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시간을 기다려줬다는 거죠. 왜? 추세가 확인되기 위해서는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 추세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제시 리버모어는 매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제시 리버모어가 말하는 부분의 전략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생선이 이렇게 있다면은 그림을 못 그려 죄송합니다. 생선이 있다면은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에 부합되는 매매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부분에도 진입을 하지 않았고 아주 높은 구간에서도 청산을 하지 않았어요. 포지션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때 진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떨어지는 하락 추세였을 테니까. 또 이때 청산하지 않았을 이유는 상승하는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그걸 안 했다. 나는 이 몸통만 먹어도 충분해. 몸통만 잘 관리해서 먹는 게 내 목표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충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자, 제시 리버모어의 피라미딩 전략 중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시 리버모어는 한 번에 물량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한다. 그죠? 분할 매수를 하는데 분할 매수를 뭐 책에는 3번 또는 뭐 4번 심지어는 5번 그 이상으로 쭉 이렇게 상승 추세로 계속 갈 때는 물량을 계속 분할해서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횟수에 대한 언급은 조금 그 책 내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분할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내가 생각했던 이 가격대, 매수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가격대,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제시 리버모어가 생각하는 전환점, 쉽게 말해서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때 원하는 수준의 금액의 몇 프로 정해서 보통은 뭐 지금 보통 3번을 나눠서 하고 한다면은 뭐 25%, 나머지 50% 이렇게도 할 수 있겠고요. 그죠? 또 4번으로 한다면은 20, 40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조금 책 내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는 뭐 참고로 보시는 거고 너무 거기에 퍼센테이지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은요. 어쨌든 제시 리버모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측할 뿐인데 대충 이렇게 수준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전환점에서 첫 번째 매수 진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매수 진입을 하게 되고요. 아까 우리가 앞서 본 그림에서 이 매수 지점에서 밑으로 떨어진다면 더 이상 절대 추매를 하지 않고요. 그냥 기다리고 혹시 마이너스 10%까지 밀린다면 그때는 손절을 했죠. 로스컷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올라가고 제시 리버모어가 생각하는 두 번째 전환점을 돌파하는 시점에는 또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가 11,000원이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평균 단가가 한 이쯤에 형성되겠죠. 여기에
20%를 샀고, 예를 들어서 25%를 샀고 여기에 25%를 샀다면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매수 평균 단가. 그러면 평균 단가가 지금 올라갔어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물타기는 뭐 하는 겁니까? 물타기는 이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내가 나중에 본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자꾸만 물을 타면서 내가 산 평균 단가를 낮추는 행위가 바로 이 물타기거든요. 제가 정말 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죠. 물타기는 진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이 물타기, 근데 우리가 이걸 소위 말해서 이제 다른 말로 불타기라고 해요. 올라가는, 지금 쉽게 말해서 장에 불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불을 더 더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불타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물량을 더 매집했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오히려 올라갔죠. 그죠? 또 원하는 수준의 전환점 이상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면 또 마지막 매수. 그랬을 때는 평균 단가가 이까지 올라가는, 계속 평균 단가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좀 커지니까. 그리고 어느덧 고점을 찍고 뭐 이게 다시 내려온다라는 가정으로 갔을 때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전략으로 삼았던 그런 포인트들을 찍어서 정확하게 지금 10,000원, 11,000원, 12,000원 샀다는 의미 아닙니다.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예를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이왕이면 올라가는 그런 추세의 상태에서만 매집을 했다라는 의미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의 전략을 이제 앞으로 이제 코카의 키노트를 공부하시면서 이런 기본 내용을 아시고 접근하시면서, 그렇다면 정확하게 디테일한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코카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자 보여드리면은, 자 코카는 항상 여러분들께 종목 리뷰 같은 거 할 때 뭘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박스권이라는 걸 말씀드리죠. 그죠? 박스권을 말씀을 드리고, 그 박스권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처음 들어보신 내용이겠지만 제가 이걸 3등분으로 나눠서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제일 위에는 그냥 편히,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기 편하게 3층, 여기는 2층, 여기는 1층, 그리고 그 레벨단의 중심 부분을 제가 중앙선을 그어놨죠. 그래서 보통 이 폭이 고점에서 하락 부분으로 계산했을 때 한 30% 정도 폭이 될 수 있도록 레벨단을 그리게 되고요. 레벨단이 그보다 더 커지게 된다면은 30%가 넘지 않게끔 보통 이렇게 잘라서 아마 상단만 쓴다든지 또는 하단만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전략을 펼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시 리버무어는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서 매수를 하고 했죠. 저는 그 이전에 하락 추세, 레벨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레벨단이 이미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레벨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락하는 단계에서 매수를 저는 합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단계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6유닛이라는 말을 쓰죠. 6유닛. 예를 들어서 한 유닛이 100만 원이다. 그 말은 내가 이 A라는 종목을 지금 살려고 하는 목표치가 6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600만 원치를 살 건데, 그 600만 원치를 살 때 떨어지는 하락 구간에서 3번 정도 살 거고, 올라가는 상승 구간에서 3번 정도 살 거다. 제시 리버무어는 이 구간이 없죠. 제시 리버무어는 이 구간만 지금 이야기하고 활용을 했고요. 저는 이 구간과 제시 리버무어의 구간을 같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유닛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여기 가격이 뭐 9,000원, 만원, 11,000원, 12,000원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선에서 매매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건 하나의 그냥 심플한 샘플이고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한 하나의 가상적인 그런 차트에 불과하다는 거죠. 반드시 3층 바닥에서 사야 되고 2층 바닥에서 사야 되고 1층 바닥에서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저리 구간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살 수 있는 내용이 나올 때, 그때
이런 식으로 매수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매수 진입을 했는데, 그죠? 떨어져요. 떨어지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나요? 물타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물타기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서 샀다면 그건 물타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물타기로 보지 않습니다. 왜? 이건 계획됐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할 거야라고 하는 이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가 아닌 거죠. 물타기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물량을 매집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 구간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타기는 여전히 안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 구간, 물타기 구간에서 그렇게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여기 사는 게 훨씬 더 싸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는 것보다 여기 사는 게 훨씬 더 쌀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왕이면 더 내려올 때, 쉽게 말해서 지금 초기 매집 구간이잖아요. 그런 초기 매집 구간에서는 이왕이면 평균 단가를 떨어뜨려서 내가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겠죠. 싸게. 이 레벨단 안에서 제가 지금 사는 거예요. 이 레벨단 밑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저도 로스컷을 고려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까지 떨어져서 이 로스컷 라인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레벨 다운이 시작되면 저는 로스컷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여기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고 반대로 내가 로스컷을 할 수도 있는 확률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양날의 칼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대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첫 진입 시에 평균 단가가 낮게 가는 것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첫 번째 스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사는데 이때는 적극적 매수라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여기에 있는 로스컷 손절선에 가까운 부분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아까 제시 리브머가 말했던 시간 요소를 여기서 적용을 합니다. 지금 제가 6덩어리라고 해서 6유닛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기 사고 여기 사 이런 말 아닙니다. 제가 이미 종목 리뷰 시간에도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 한 번만 사고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떨어질 때 두 번 정도 유닛을 사고 올라갈 때 4번 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원칙은 뭐냐면 떨어질 때 3유닛 이상은 넘지 않는다. 그리고 새 유닛을 사더라도 새 유닛을 사고 떨어질 때는 여기 로스컷을 기다리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각각 해당하는 그러니까 한 유닛에 몇 프로, 두 번째 유닛이 샀을 때는 몇 프로, 세 번째 유닛을 샀을 때는 몇 프로라고 하는 손절 퍼센테이지를 저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조건 산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쉽게 말해서 피라미딩 전략, 쉽게 말해서 불타기 전략이 더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내가 입지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초입 단계의 매매로 활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죠. 그죠? 제시 리뷰는 이 부분만 강조한 반면 저는 약간 응용된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제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상당히 저는 제 전략이 단순하게 뭐 여기 이렇게 사고요, 여기에 이렇게 팔고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고 또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량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정량화를 저의 어떤 하나의 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룰을 벗어나면 반드시 저는 감정 요소를 최대한 발생시켜서 제가 해야 될 그 구체적인 룰을 지켜야 한다는 그거를 상당히 감정 요소로 억누르면서 저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내가 이 정해져 있는 이런 룰들을 지킨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제 감정 요소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쪽으로 가서 이 룰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구체화, 수치화, 정량화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수치화되고 정량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끔으로 또
변형을 시켜야겠죠.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저의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투자금과 제 투자금 차이가 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드시 변형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서는 변형이 어렵다. 그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모델 포트폴리오라든지 샘플 종목을 하나 정해서 같이 한번 가상 투자를 그죠? 저의 그 수치화되고 계량화되어 있는 그런 룰을 통해서 한번 또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고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또 시간도 가질 건데요.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피라미딩 전략과 또 제시 리버모의 전략, 주수 추정 전략 그리고 그걸 응용하고 활용한 코카의 전략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 시간 지날 때마다 앞으로는 좀 더 구체화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들은 적극적으로 이메일이나 게시판 댓글 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꼭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내용이 복잡해지고 어려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가능한 한 좀 쉽고 또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서 이 추세 추정 전략 정말 우리 개인들이 가장 돈을 쉽게 말해서 효율적으로 벌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그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노트 시간이 40분이 됐네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공부한 시간이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서론 부분을 이제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본론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